네, 오늘도 원투펀치 클래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브라질 대 멕시코전을 중계를 하고 오신 분과 스페인 대 일본전을 중계를 하고 오신 분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힘겹게 연장전까지 하고 오셨어요. 참 다른 나라 경기를 준결승에서 해야 된다는 것. 네,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사실 만족스러운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수 다른 경기 할 게 없어서 다른 지상파에서 지금 다른 나라 팀 축구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좀 사실은 했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준결승 경기를 멕시코 브라질전을 하고 왔고 한현님은 지금 방금 일본이 떨어진 그 경기를 지금 중계하고 30분 전에 이제 끝나고 오셨죠? 막 차 타고 왔어요. 지금. 네. 막 차 타고 왔는데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지금 들어보니 역시 몇 시간 전에 중계 끝나신 분이라 저분은 쌩쌩해요. 그나마. 저는 지금 완전 멍한 상태고 전기 고문을 또 막판에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제 이야기를 줄이고 우리 장지현 의원님의 쌩쌩함에 제가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 아이, 쌩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어쨌든 올림픽 대표팀이 이제 8강에서 떨어지면서 아쉽게 마무리 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학범호에 대한 결산을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조별리그에서 좀 저희를 들었다 놨다 했지만 마지막 온두라스전에서 잘하면서 1위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8강에 갔는데 뭐 6골을 넣고 올라갔는데 6골을 주고 말았잖아요. 네, 일단 마음이 아프죠. 뭐 아쉬움을 넘어서 정말 대량 실점으로 탈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날 우리가 들고 나갔던 전술적 컨셉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전에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계속 뭐 좀 저조했던 시기도 있었고 롤러코스터를 약간 탔지만 그래도 루마니아전 4골, 온두라스전 6골 이렇게 터뜨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공격이 강한가 봐? 괜찮은가 봐? 네. 라는 인상을 줬던 건 사실인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간 잘못된 최면을 걸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인상은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정도의 공격력이면 충분히 강한 공격력이고 또 멕시코와 지역 예선을 같이 치렀던 온두라스도 사실은 우리가 대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멕시코라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강렬하게 좀 전방 압박을 하면서 초반부터 몰아치면 우리가 뭐 힘과 힘의 대결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건 좋은데 장 의원님은 뭐 특히 직접 그 경기를 중계를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약간 착시 현상이었다. 냉정하게 보면은 최면이고 약간 착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A조와 B조를 비교했을 때 조의 밀도 자체가 분명히 A조가 높거든요. 네, B조는 달랐죠.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루마니아가 약간 약체화 돼 버리면서 원래는 뭐 그보다 훨씬 강할 수도 있는데 약체화 돼 버리면서 전체적인 밀도가 좀 낮아진 면이 틀림없이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전과 온두라스전 공이 상대의 퇴장자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 루마니아, 온두라스 둘 다 사실 뭐 우리보다 전력이 좋지도 않은데 퇴장자까지 발생을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좀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온두라스는 장 의원님과 더불어서 프리뷰도 했습니다만 온두라스가 상황적으로 이 팀은 사실 이겨야 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골은 먼저 실점해놓고 퇴장자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공격을 또 아니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추가골을 계속 터뜨리기 좀 좋은 상황이 빚어졌던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온두라스도 와일드카드나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골문을 그렇게 많이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또 퀄리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경기에 우리가 대량 득점을 어쨌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저는 좀 착시 현상을 우리가 받은 게 있다. 그런데 네. 멕시코는 뭐 지역 예선 뭐 내용 그거 따지지 않더라도 일단 A조에서 멕시코가 했던 그 3경기만을 깊게 관찰을 하면 멕시코는 우리가 B조에서 만났던 팀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뒀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나. 그리고 장 의원님도 뭐 선수 설명을 그날 중계하실 때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그 윙어 진영 베가 선수 그리고 안투나 선수, 라이네스 선수까지 다 해서 윙어들의 평균 퀄리티가 뭐 이번 대회 스페인과 브라질 다음으로는 뭐
거의 최상급 팀이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세바스찬 코르도바 선수나 루이스 로모 선수가 버티는 또 중앙 미드필드, 여기에 헨리 마틴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선수예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 국가대표 성인 대표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치차리토라든가 또 라울 히메네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또 피해를 받은 거지, 사실 헨리 마틴 선수가 다재다능함이라든가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유형의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윙어들,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들까지 포진하는 그 멕시코에게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실리적인 컨셉의 경기를 애초부터 좀 생각을 하고 나갔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메달을 정말 따려면, 정말 아쉽게도 오늘 준결승전에 우리가 없었지만 결국은 스페인을 상대하든 뭐 브라질을 상대하든 우리가 이제 올라간 조에서는 결국은 이제 브라질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사달이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메달을 위해서는 결국은 뭐 브라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그 정도 급의 팀들을 결국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대회의 어느 단계에서는 실리적인 경기를 펼쳐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멕시코전부터, 멕시코도 그들과 거의 유사한 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들어갔어야 된다. 네. 저는 조별리그 이 멕시코의 어떤 문제는 사실은 연속 경기 퇴장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멕시코가 퇴장 받는 그 장면들은 모두 멕시코가 뒷공간이 공략을 당할 때 그 뒷공간 막으려다가 막 잡고 밀치고 하다가 그게 다 퇴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멕시코는 선수들 윙어를 비롯해서 능력 있는 선수들 아주 많고 공격적인데 뒷공간을 주는데 그 뒷공간 역습 당할 때 퇴장도 여태까지 많이 받았다. 그걸 고려하면은 사실은 우리 또 황의조 선수라든가 이동준 선수라든가 분명히 역습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자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실리적인 컨셉의 경기 속에서 우리가 역습으로 뭔가 한 방을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유력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질 않았죠.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멕시코 선수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오히려 역으로 허용하는 그런 결과를 애초부터 좀 전술적 컨셉이 그런 걸 허용하게끔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팬들이 말하는 전술 패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술에 대한 플랜 A, 또 전략적 승부를 둬야 될 플랜 B, 뭐 여러 가지를 뭐 준비하는 것도 감독의 몫이고,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그 목표는 동메달, 최소 메달을 따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메달을 네. 따는 거였죠. 그 목표가 이제 실패가 됐기 때문에 뭐 성과를 이뤘으면은 잘된 부분에 대한 또 결산이 이루어지겠지만, 실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과정, 우리가 준비했던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나 다시 복귀하는 차원에서 결산을 해 본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임하는, 축구로서 올림픽에 임하는 거는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죠. 그동안 맞아요. 우리나라 축구 문화 자체가 내셔널리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무언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하는 차원에서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 뭐 A 대표팀도 그렇지만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자국 리그, 우리 K리그가 희생을 좀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합숙 소집시키고 또 선수 빼주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네. 과거부터.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 유일하고, 아무리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쉽지 않은 게 올림픽이에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되게 진지하게 나가도 다른 나라에서 일부 팀들, 강팀들이 조금 진지하게 오거나 어느 정도 그래도 전력을 갖춰오고 놓고 오면은 쉽지 않은 게 올림픽입니다. 네, 상당히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앞으로 더 개선을 해야 되기 위해선 이번 대회를 계기로 네. 어떤 점들을 좀 보완했어야 됐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올림픽은 지난 뭐 김학범의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대회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니까 준비하는 것부터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18명 됐다가 22명이 되는 선수 선발 과정부터 시작을 해보면 네. 예전에 와일드카드가 내 기억 속에 이렇게 있던 선수들이 어느였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와일드 카드만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96년 애틀란타 올림픽부터 와일드 카드가 생겼는데 그때 황선홍, 하석주, 또 수비수인 이임생.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그래요. 최전방에서 결정력이 제일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 한 명. 네. 그리고 일단 수비. 그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됐던 측면 수비가 됐던 센터백. 수비 쪽의 강화를 위한 또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능력 있는 최고의 수비수. 보통 많이 그렇게 뽑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김도훈, 김상식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다음에 수비수 강철. 수비 쪽에 상당히 중요한 무게감을 실어줬고 네. 골을 확실히 넣을 수 있는 최고의 베테랑 스트라이커를 뽑는 거예요. 와일드카드로. 그리고 원래는 그때도 강철 대신 홍명보가 원래 뽑혔는데 그렇죠. 홍명보 선수가 부상 회복되지 않아서 강철로 바뀐 거였어요. 그리고 2004년 아테네 때는 유상철, 김남일, 송종국 네. 이게 뽑혔다가 김남일, 송종국이 부상 때문에 중간에 낙마를 하는 바람에 대체로 급하게 정경호 선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원래 뽑으려고 했던 건 유상철, 김남일, 송종국입니다. 네, 김남일, 송종국 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측면 풀백 그렇죠. 그리고 멀티플레이어인 유상철 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조금 더 경험 있고 안정감 있게 갖추려는 노력이에요. 2008년 베이징 때도 김동진, 김정우 수비형 미드필더와 측면 풀백이죠. 그쪽에 대해 힘을 갖췄죠. 그리고 홍명보 때가 키퍼를 뽑았어요. 정성용 그리고 오른쪽 수비수 김창수 최전방에는 박주영 그렇게 뽑은 거예요. 네. 거기도 그때도 최후방의 키퍼와 측면 풀백 수비에 대한 또 부분을 강하게 가졌죠. 근데 사실 신태용호 때부터 약간 공격적으로 좀 많이 뽑았어요. 석현준, 손흥민을 뽑았고 장현수 선수를 이제 수비에서 뽑으면서 조금 패턴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올림픽 무대에서 결국 메달을 따기 위한 목적은 강팀을 만나야 될 토너먼트. 조별리그에서도 강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은 선수 선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과거의 감독들도 계속 했고 네. 우리는 그런 선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그 와일드 카드도 그렇고 선수 선발하는 과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 저 와일드 카드는 황의조 선수와 권창훈 선수를 뽑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권창훈은 어떻게 보면은 권창훈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선의 자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센터백 김민재 선수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었으니까 김민재 선수 센터백을 한 명 보강한다면 측면 풀백이 됐던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됐던 네. 그쪽에서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측면 수비가 계속 경험이 없고 조금 약했고 저번에도 말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센터백을 뭐 뽑는다는 가정하에는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는 사실 홀딩 성향을 가진 전형적인 미드필더는 원두재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어떻게든 K리그 내에서나 수비를 좀 잘하고 경험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 뭐 한국영 선수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선을 뽑았다는 얘기죠. 권창훈 선수를. 황희수 선수야 뭐 옛날 패턴대로 최고의 우리나라 공격수를 한 명 뽑았다 치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선에는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다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서 약간의 좀 걱정은 됐었죠. 아 이거 강팀하고 이제 만나는 토너먼트에서 우리가 A조의 일본을 만나던 프랑스를 만나던 혹은 멕시코를 만나던 이 팀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신중한 전략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비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와일드카드 원두재 선수만 갔죠. 와일드카드는 권창훈 선수가 가고 네. 그 상황에서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선발 때 약간 제 생각하고 좀 달랐던 건 오세훈, 조규성이 다 빠진 거는 사실 좀 놀랐어요. 공격이 약한 부분이 네. 있었죠. 계속.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승부를 해야 될 때 롱볼을 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조금 필요했거든요. 세컨볼을 좀 따거나. 근데 황의조 같은 유형은 사실은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움직임과 연계 네. 뭐 이런 걸로 맞아요. 승부를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오세훈이 됐던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등지고 내려와서 리턴 주고 우리는 빠른 역습 전략을 한현님이 뭐 멕시코전 때 우리가 수비 전략을 해서 역습을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던 아니면 긴 볼에서 뭐 그런 세컨볼 또는 세트피스에서 또는 투톱 가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플랜을 좀 바꿀 때 근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두 선수가 다 빠졌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좀 우려가 됐었죠.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예전에 미리 와일드 카드들을 막 뽑아서 소집을 해갖고 막 수비 조직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수비수 같은 경우는 와일드 카드가 새로 오면 손발을 계속 맞춰봐야 돼요. 근데 미리 좀 와일드 카드들을 확실하게 그렇게 플랜하에 준비를 해서 제주부터 해갖고 소집 훈련 때 손발을 맞춰놔도 사실은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김민재 건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다가 결국은 박진수 선수는 소집 훈련이나 이럴 때 선수들하고 손발을 한 번도 못 맞춰보고 바로 아주 간 늦게 거예요. 왔죠. 출국 전날에 확정됐으니까. 맞아요. 네. 측면 수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18명을 뽑았던 선수가 아니고 22명을 갑자기 늘면서 추가로 발탁된 선수, 강윤성 같은 선수들이 또 주전으로 오히려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김학봉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측면 수비에 대한 믿음감 있는 베스트를 가지질 못했었던 거죠. 네. 거기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김학봉 감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구도에서 출발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협회에서 나중에 차후에 다음 대회가 있으면 미리 와일드 카드도 그렇고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 하에 확실하게 정해서 미리 소집 훈련해서 미리 손발을 좀 맞춰놓고 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한 의원님이 말한 전략적 승부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 스텝들. 그러려면 전략적 승부를 두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상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감독에게 소통을 해주고 알려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텝의 지원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죠. 실례로 20세 이하 월드컵 때 정정용호가 전략적인 승부를 아주 잘 뒀어요. 그러면서 전술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 팀에 따라서 전반전은 지키다가 후반에 승부를 보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과를 내서 결국은 결승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터내셔널한 무대에 가면 강팀하고 안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메달이 목표면 결국은 그 메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멕시코전을 보면서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느낌이 전 들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승부도 멕시코의 그러한 전술적 빌드업 우리가 압박을 해가지고 아마 김동현이나 뭐 김진규나 이런 선수들을 중앙에 놓고 강하게 압박해서 끊으면 이 선수들이 발밑이 좋으니까 패스 연결을 해서 이동준이나 이런 선수에게 역습해서 우리가 붙어서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김학봉 감독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혀 통용이 안 됐거든요. 그 중앙 미드필더들은 사이드 커버가 전혀 안 돼서 멕시코의 장점을 무력화시키지 못했고 사이드 쪽에서는 계속 크로스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또 하프 사이드 스페이스, 커버 나가면은 하프 스페이스가 또 당해요. 맞아요.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움직임을 잡아주질 못하고 전술적으로 압박도 뭐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로 빠지면서 센터백이 벌어지는 그런 멕시코의 전형적인 라볼 피아나 방식의 빌드업도 사실은 전방 압박부터 참 제어가 된 건 아니에요. 두 명이 앞쪽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4-3-3 같이 역삼각형 운영을 해서 압박에 대한 어떤 플랜도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내려서서 멕시코 같은 팀도 약점이 공간을 주지 않고 역수 위주로 내려섰을 때 사이드를 좁은 간격하에 협력 수비로 잡아주고 우리가 빠른 전환이 됐을 때는 그 팀도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전략 승부는 두진 않았어요. 그런 하에서 결국은 멕시코가 조금 공격 시에는 편하게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6골이나 이제 실점하는 상황이 됐는데 모든 게 다 대회 전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게 매끄러운 게 없었어요. 매끄럽지 않은 과정에서 제가 생각엔 김학봉 감독이 그 어떤 대회에 나갈 때보다 상당히 불안한 구도에서 나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테이션도 상당히 조금 어수선하게 됐고 네. 약간 김진야를 윙어로 올린 건 약간 변칙적인 승부거든요. 그것도 확실한 왼쪽 윙어를 이선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권창훈 선수를 써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예. 같고 확실하지 송민규 않으니까. 선수가 나왔을 때 폼이 계속 안 좋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결국은 좀 궁여지책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구도가 펼쳐졌고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에 있는 팀들이 워낙 약체였기 때문에 매를 먼저 크게 맞고 좀 정신이 들고 긴장돼 갖고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너무 우리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4대0, 6대0이가 됐지만 상대방의 뭐 퇴장이나 또는 뭐 PK 판정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서 자책골이나 흐름이 바뀌면서 됐지 우리가 조직적으로 사실 좋은 내용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걸 냉정히 인식을 하고 우리의 현주소가 현재 멕시코보다는 멕시코를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 딱 한 경기
1차전 경기만 봤어도 조별리그 프랑스를 무참히 예, 폭격한 프랑스를 사실은 이 멕시코가 우리보다 낮은 상대가 아니고 수준이 높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는 프랑스 상대로 우리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재 딱 위치를 인지를 했으면 조금 더 전략적인 승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아쉬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이제 대표팀 멤버를 뽑을 때에도 공격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 측면 풀백을 비롯해서 수비진도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팬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멕시코전에서 분명히 조별리그에서 계속 좋은 포메이션으로 어쨌든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선발에 그 포메이션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궁금증이 아까 그 김동현, 김진규 선수 중앙 미드필더 나왔는데 보통 이제 원두재 선수를 최후방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게 보통인데 그 카드를 오히려 버리고 이제 김동현 선수, 김진규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아까 장인 위원님 말씀 중에 약간 나왔던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도 그렇고 김진규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가 이른바 볼 줄기가 있는 볼을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둘이면 원두재 선수가 설사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겠지. 그리고 거기서 찔러서 또 이동준 선수나 황의조 선수를 활용하는 결정적인 역습을 터뜨리고 뭔가 그런 그림을 김학범 그렸는데. 감독도 이제 이미지화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기에는 멕시코는 그 정도의 그렇게 쉽사리 당할 팀이 아니었다는 거. 결국은 그 멕시코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였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조금 낙마했던 경기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알제리전 월드컵 때 알제리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투홀딩을 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네. 그리고 지난 리우올림픽 때 8강 온두라스전 그 경기도 상대가 우리보다는 조금 밀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도 원홀딩이었거든요. 그런 경기들, 낙마했던 경기들을 보면 공통점은 제 생각엔 그래요. 조금 겸손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자신감이라는 거는 겸손한 현실 인식 하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막 자신감만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불 속에 달려드는 것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면밀한 상황 인식, 전력 분석, 그리고 현실 인식 하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는 안이 돼야 토너먼트에서는 잘 안 돼도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에서 우리가 준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조별리그의 상대 팀의 어떤 전력 악화. 그게 사실은 조금 또 독이 된 부분도 물론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를 잠깐 추가하면 경기 운영 면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3대 6의 대패가 됐지만 순간순간 우리로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멘트들은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실점을 했지만 이동경 선수 골에 의해서 1대1이 됐었죠. 그리고 전반전 3대 1로 마쳤지만 후반전에 또 3대 2로 따라붙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3대 2 정도만 돼도 요게 이제 사실 한 골 차이면 통상 한 골 차이는 추가 시간 끝날 때까지 모른다 이런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 2대 3으로 하나 따라붙었을 그때부터만이라도 물론 한 골 차로 여전히 뒤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 이때부터라도 조금은 좀 냉정한 운영을 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결국 빨리 또 뭔가 뒤엎으려다가 결국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이 네.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도 1대1 됐을 때도 있었고 2대 3이 됐을 때도 있었는데 요럴 때 팀을 조금 더 조직적이고 끈끈하게 좀 다잡는 것이 사실은 조금 필요했지 않았나.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K리그를 하다 보니까 K리그 팬들이 이번 좀 올림픽 대표팀 차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 차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죠. 좀 아쉽다 이렇게 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K리그 팬들에게 공감하죠. 동감하고 공감하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에서는 모든 종목이 특히 올림픽이라는 대회라면은 중요한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좀 안타깝게도 좀 묘하게 시기적으로 조금
좀 불운했던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림픽 자체가 1년 연기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역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치러져 왔죠. 한 군데서 모여서 토너먼트도 하더니 이제는 한 군데서 모여서 또 리그도 조별 리그도 막 네.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올림픽도 연기된 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약간 비정상적으로 몰아서 치러지게 된 점, 이런 부분들이 또 겹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정말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게 앞으로는 더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뭐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이런 올림픽 같은 뭐 소집 훈련 이런 것과 K리그 클럽들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게 겹친다.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저는 앞으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K리그 선수들은 그렇게 소집하거나 하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올림픽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 우리 스포츠 팬들이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대하는 저는 컨셉이라든가 관점, 개념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거는 뭐 요즘 뭐 언론에서도 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는 정말 메달을 못 따도 다 기분 좋게 박수 쳐주거든요. 금메달을 못 딴들, 뭐 메달권에 들지 못한들, 정말 열심히 한 선수들, 그리고 이렇게 흥미로운 종목도 있었네, 이런 거를 알려준 많은 선수들에게 국민들이 가감없이 지금은 아주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응원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정말 금메달 못 따면은 은메달을 따고서도 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걸 많이 봤지만 고개를 못 들었다고. 맞아요. 은메달 딴 선수들이 인터뷰도 거의 못하고 고개 숙이고 국민들한테 죄를 진 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참 많은 기준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몸소 느꼈어요. 그러면 축구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물론 축구라는 또 아주 올림픽에서도 인기 종목이고 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이게 여기서 잘하고 못하고가 분명히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중요하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나 이제 특히 뭐 축구 팬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국제적인 기준과 상식에 부합할 준비가 저는 우리 팬들도 이제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가 펼쳐지는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 뭐 예선도 아니고 이게 완전 조별 리그예요. 본선이에요. 그게 펼쳐지는데 핵심적인 선수들을 대회 나간 것도 아니고 훈련시킨다고 다 데려가 버리면 그거는 축구에서의 어떤 스탠다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보편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일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제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뭐 그럼 결과가 나빴으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번 올림픽 축구 결과가 좋았더라도 지금 문화의 어떤 변천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거 안 하는 게 그럼, 좋다는 거를 네. 지금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축구계도 이제는 올림픽 물론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정도는 좀 K리그도 K리그의 권리를 찾게끔 만들어주면서 올림픽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무조건 불안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훈련 가는 거야. 그거는 저는 앞으로는 팬들도 별로 용납하기가 어렵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앞으로는 점점 더 얻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의원님 말씀에 120% 공감하고 금방 확 바뀌진 못하겠죠. 네. 당장 내일 뭐 야구 준결승 한일전 있는데 또 일본한테 지면 뭐 한 의원님이 거봐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저를 예로 드세요? 제가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연설한 게 있는데 이 사람아. 그냥 우리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우리 세대가 아직은 이제 그런 감정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바꿔야죠. 네, 바꿔야 된다. 한 의원님 말이 전적으로 그거는 맞고 우리 K리그나 이런 거는 일상이잖아요. 네. 우리 일상을 뺏어서 단순한 짧은 기간의 이벤트 때 무슨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뭐 이러한 거에 집중한다거나 이런 부분 내셔널리즘은 우리가 이제 차츰 없애 나가야죠. 그게 아마 금방 바뀌기는 우리나라
구조상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고 저나 한 의원님이나 다 40, 50대 이제 층들은 또 되게 또 이런 거를 또 갈망하는 분들도 여전히 맞아요. 섞여 혼재돼 있기 때문에 금방 바뀔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은 저는 또 약간 느낀 게 예전에는 이른바 우리 격투기 있잖아요. 네. 뭐 태권도라든지 무슨 유도, 레슬링, 복싱 이런 데서 그래도 금메달이 항상 나왔었어요. 거의 무단적인 지금 우리 이번에 금메달이 없어요. 네. 보면은 이제 올림픽 종목을 바라보는 이러한 이제 패턴도 우리가 좀 주종목이었죠. 이런 패턴들도 이제 점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삶의 트렌드도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축구도 이제 과거의 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이제는 현실에 맞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K리그 저 팬을 할 때는 심지어 90년대 말에도 되게 화가 났었어요. 올림픽 대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선수를 차출해가고 뭐 하는 거에서 리그에서 그 선수가 빠진 채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극소수의 그런 팬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문화에서 K리그도 그렇고 이거를 일상적인 문화로 키우려면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서적으로 용납하는 문화가 되지 않았나. 저도 계속 올림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이제는 과정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팬 여러분들이. 그리고 비인기 종목도 그 선수의 매력이나 그 과정에 노력이 있으면은 박수 쳐주는 모습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반면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매력을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대표팀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소에도 K리그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던 맞습니다.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원투펀치 김학범의 결산을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과는 나왔고 그 결과로 그냥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발판으로 더 발전적인 한국 축구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